네, 현대전 양상이 바뀌면서 인간의 머릿속이 새로운 전쟁터가 됐습니다. 재래식 전장을 벗어난 군사 접근의 한 형태죠. 바로 인지전 얘기인데요. 먼저 인지전 개념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전,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코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워와 워페어로 구분할 줄 알았는데 워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고 엄밀하면 이제 워페어 같은 경우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공격과 방어가 일어났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머릿속 그다음에 여론 속 이런 안에서도 전쟁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인지전이라는 어떤 개념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강도에 따라서 뭐 전쟁도 될 수 있고 분쟁도 될 수 있고 마찰, 경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군사활동을 전개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국가 그다음에 내가 상대해야 될 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동맹이라든 군사협력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또는 적국에 어떤 관계되어 있는 군사협력 그런 동맹국들에게 하여금 나의 군사활동이 나에게 유리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권 조성처럼 머릿속에서 사람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나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네. 인지 영역에서의 활동이라 하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참고적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건의주 국가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북한 등이 자기네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태들, 인지 영역 속에서의 활동을 자신이 스스로 인지전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인지전 한다 이렇게 예. 하고 하는 그게 것이 아니라 없다. 이제 그거를 그런 형태를 바라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분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용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컨텐츠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확실하게 된 아직 안 개념은 돼 있다는 아니다.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인지전 할 때 떠오르는 그 비슷한 단어들이 정보전, 심리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전쟁사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정보전, 심리전, 인지전이 인간의 내면을 작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정보, 심리, 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로운 물결이 닥친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의 목마에서도 쓰였고 히틀러의 아리안족 우선주의에도 쓰였고 냉전기 트루먼의 독트린에도 사용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쟁 국가, 아군과 적과의 인식의 대결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진 거죠. AI가 나오고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기술적인 진보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 양상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수반되는 변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우리가 주판 들고 계산하던 때의 전쟁과 슈퍼컴퓨터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그 전쟁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보전과 심리전의 목표가 실제 정보와 허위 정보, 조작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인지를 왜곡, 기만, 정보 과부하를 유발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군사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인지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전, 정보전, 심리전 활동이 실제 전투에서 일어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왜 바꿔놓은 적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뷔페 식당에 가면 몇 접시 정도 드실 자신 있으세요? 저 엄청 먹죠. 뭐 그래도 저는 그냥 앉아서 열 접시 먹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많이 먹는 네. 거잖아요. 저도 한 그 정도? 한 네. 15접시 정도? 그런데 뷔페는 훨씬 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다고 차려놨지만 해서 우리의 위의 용량만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인지전, 정보전, 심리전을 엄청나게 수용을 해도 적이 그 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작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까지 덜 난 겁니다. 저는 그거 조금 이제 뷔페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뷔페 메뉴가 쫙 깔려도 인기 있는 메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전도 어떨 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서 다 소화를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거 하나가 진짜 트리거처럼 뷔페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거기 가면 고기 맛있다 그러면
그걸로 네. 다 가고. 좀 저보다 훨씬 좋은 해석이. 다른 비유인데 이거다 그래.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제 인지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유국가에서 상대방의 그런 전술을 얘기하면 나왔던 단어다. 나토가 2021년에 차라리 그 아예 인지전 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 배경일까요? 이게 이제 당연하죠. 이제 2008년도에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군사적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이어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 합병을 하고 이어서 바로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고 2015년 2월달에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종전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작된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군사작전을 이제 보이지 않게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변의 세력들까지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왜곡시켜야 되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에 이제 나토에서 나와 있는 인지전 교리는 공세적인 어떤 그보다는 이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측면이 되게 강한 대비하기 측면이 있어요. 위한 대비하고 측면.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에 그거와 다른 어떤 스타일의 공세적인 인지전이 나타나기 시작. 1년 전에. 그게 어디냐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제르바이잔군이 지금 현재 이제 트리키에 있는 TB2 이제 그 무인기를 가지고 저공 비행해서 목표물 부근에서 팝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근접 전투 지역과 중심 지역 한꺼번에 때리면서 이제 단기간만 전쟁 끝내버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영상을 다 찍어서 이제 SNS하고 인터넷에 다 유포를 해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군이 손살같이 다 이기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국인 이제 아르메니아 군 입장에서는 TB2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황이 새로운 어떤 무인책에 의해서 아제르바이잔 군에 의해서 우세가 달성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갈까 말까 했던 러시아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인지전이라는 어떤 최초의 사례가 이제 그 재병협동 전투와 결합되면서 나타났고,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지전의 어떤 대상들을 보면 아군, 적군, 그다음에 국제사회로 나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군이 했던 거는 자신들이 직접 정리 폭격했던 그 팩트 자체로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가 아니라 이런 어떤 팩트 위주의 이제 그런 흰색 정보를 중심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에게 교훈을 남겨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토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미국에 영향을 줘서 계속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전의 예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 그 지구상에서 큰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우러 전쟁 보겠습니다. 2014년도 돌아가서 그때 크림반도 합병됐던 게 이번 전쟁의 출발이었다. 이게 돌아보니까 러시아가 인지전을 한 결과더라. 네, 그런 해석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러 전쟁을 얘기할 때 그 원인과 배경을 탐구할 때 2013년 11월에 유로마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유로마이단은 반독재 시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저절로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위가 촉발되기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전, 정치 선전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실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쳤을 때 우크라이나 내에 혼란이 가중이 되었고, 이 혼란을 틈타서 2014년 3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들어가죠. 근데 이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할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야말로 무혈 입성해서 크림반도를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갈등이 없었어요. 리틀 그린맨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근감을 표시를 했는데, 이걸 보고 러시아가 2014년 4월에 우크라이나 동부, 소위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도 그대로 그 모델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 모델을 적용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최소화했는데, 러시아군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칠러 반군, 체첸 출신으로 예상되는 용병들, 또 신원을 숨긴 러시아 내무국의 특수작전부대를 잠입을 시켰는데, 처음에 점령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군사작전은 적의 군부대가 있는 곳, 기관시설이 있는 곳을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점령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방송국, 의회, 통제, 관제실, 시민단체 사무실, 전기 등이 있는
이런 도로, 철도 여기를 먼저 점령을 했는데 무리하게 점령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막은 다음에 서로 소통을 못하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군인이 오히려 무엇을 실행을 했냐면 아까 그 리틀 그린맨들이 교통 통제하고 경찰의 역할을 하고 시민을 지원하고 대민 공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지나서 보니까 인지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서구에서 판단을 하고 인지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지전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찟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맞아요. 겉으로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의 그 인식을 바꾸는 그렇죠. 역할을 시킨다. 우리 6.25 때도 맞아요. 방송 라디오 가장 먼저 점령하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럼 러시아 이거 예전 얘기잖아요. 2014년도 상황 얘기인데 그럼 맞아요. 이번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어떤 인지전을 펼쳤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제 거리주의 국가가 수행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 인지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선전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제 인지전이라고 쓰게 되면 용어 혼란 전술에 저희가 나중에 낚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연구하는 그 인지전 사람인데요. 하니까 뭔가 좀 그렇죠. 합법적이고 네.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 그런 있네요. 부분은 좀 일단 전제에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뭐 권위주의 국가도 인지전을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하게 되면은 그 용어가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왜 그거를 수행하느냐? 그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총력전의 이제 3요소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하기 전에 무지막지한 어떤 SNS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딥페이크를 갖다 계속 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딥페이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러시아에 항복한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딥페이크가 나왔어요. 기억나네요. 예,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또 이제 SNS를 통해 갖고 망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아니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4년하고 15년도에 그 이제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전쟁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뭐 개인에게 이제 전투원들에게 문자로 보내갖고 너희 지휘관은 이미 다 도망갔어 이런 것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SNS와 이제 초연결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거짓 정보와 가짜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보내요. 진짜도 섞어서 보내서 아, 그냥 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면 어떤 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대응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떤 거짓 정보와 딥페이크가 나오게 되면 적재적소라는 말씀 들어봤죠. 가장 빨리, 가장 정당한 수단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아까 했죠. 뭐 가짜 예를 딥페이크가 들어서 나왔을 딥페이크가 때? 나왔을 때는 네. 그때 당시 IT 부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검열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워터마크를 찍어버려요. 딱 찍어서 페이크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SNS 통해 갖고 러시아 정부에서 젤렌스키 도망갔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거리에서 참모들과 함께 나 여기 있는데 하면서 자기의 이제 그 당시 SNS 통해 갖고 다 공개 방송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인지전의 어떤 대항에서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팩트를 그 대상, 인지전의 공격 대상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선전선동과 예, 예. 이런 인지전은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이거 다른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사실 그 이전에 보면은 뭐 꼭 북한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괴담이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타이밍 놓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국방위원회 산하에 역정보 대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enter for Countering Disinformation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고 바로바로 적재적소에서 팩트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뭐였냐면 스타링크. 그게 아무리 제가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걸 네네. 진화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빠른 나쁜 시간에 소문이 더 빨리 그렇죠. 퍼져, 예. 동시다발적으로 쫙 펼쳐야 되는데 네. 와이파이 환경이 안 좋다, 인터넷 환경이 안 좋다 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카운터를 해버린 것들을 팩트를 실시간대 다 전파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기 우리는 때문에 와이파이도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못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문제는 없어서.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연구자 사이에서 이걸 있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가 바로 앞에 있고 그렇죠. 지원하는 또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재밌는
또 이제 신뢰가 있어요. 전쟁 초기에 푸틴이 젤렌스키를 암살하기 위해서 함수부대를 여러 번 보냈어요. 엄청나게 보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았냐면 걔네들도 이제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수부대인 그쪽에 특수작전 부대가 선발대가 먼저 와요. 와가지고 지면에다가 X자, 그 다음에는 옥상 위에다는 X에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런 어떤 뭐랄까 마카 같은 걸로 칠해놔요. 그러면 후속하는 애들이 따라오거나 항공기에서 그거를 식별해가지고 그거를 미사일 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그거를 X를 막 치고 다녔나?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송참모에서 분석하는 거 이게 뭘까 하다가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오는 그런 표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처음에 다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특수작전 부대를 다 이제 몰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참모부에서 반절만 지워. 반절만 교란을 지우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절은 바로 똑같이 그려서 매복 진지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역으로 이제 특수작전 부대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될까 막 약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인지전을 펼쳤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예. 이스라엘은 원래 유명하잖아요. 심리전, 잘하죠. 예. 원래 잘해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학문적으로 어디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민족의 삶, 그 역사에 기본적으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민족에게 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인지 구조를 바꿔서 종교적으로 개종시킨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토대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략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심리전, 인지전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거래요.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요 정책자들의 활발한 토론, 군의 체계적인 정보작전 절차를 통한 선택지의 생산, 그렇게 해서 생산된 선택지를 최종 결정권자가 잘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거를 행정학에서는 델리버레이션, 숙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숙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략 문화적으로 인지전, 심리전에 매우 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토대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공습 직후에 보복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문무 관료들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국제 커뮤니케이션실 인력을 일단 200명을 충원을 했어요. 증원할 인력이 2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빵이 큰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1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를 신속하게 확보해서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각 정부기관하고 부처 중에 해외에 나팔수가 돼야 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는 새 대변인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변인을 노련한 경영계 리더, 신뢰받는 정치인, 선호도가 높은 언론인으로 채워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마스의 공격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금방 국민에게 그리고 주변 국가에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인지전의 최고봉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또 정보력으로도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마스도 인지전 했잖아요. 다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마스의 어떤 인지전, 이제 그 정보 심리전, 뭐 인지전 또는 뭐 이제 선전운동 이런 게 있는데 뭐라고 규정할지 모르겠지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 얘네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 국제사회 인지 활동을 이제 뭐랄까 조작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학살을 한다, 과잉 대응을 한다, 오포를 한다, 오바를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다 난민이 된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그거를 뭐라 할까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활동과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곧 군사 지원이거든요. 외교 지원이고. 그런 것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국민과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군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이것들과 약화된 연결고리를 또 국제사회의 어떤 연결고리를 또 약화시키는 어떤 도화선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침해한다, 학살이다, 비인도적이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계속해서 몇십 년에 걸쳐 갖고 이스라엘 군, 특히 이스라엘 군에 대한 어떤 프레이밍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제 침투해 간 거고 이런 인지전도 단박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쌓여서. 가지고 해서 노력이 돼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자가 이제 외부 접근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마스의 인지전이 가능했다.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가자 지구를 보시게 되면요. 네. 팔레스타인인 아니면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파원 중에서도 팔레스타인인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에서 얘기가 되게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 주변에 뭐가 있죠? 헤즈볼라가 있고 시리아에 또 이란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이란 뭐 추종 세력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 또 이란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또 시리아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그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도 다 있잖아요. 거기를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영상이라든가 조작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소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거점들에서 그걸 만들어요. 예, 예. 만들어갖고 선택기처럼 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게릴라 조직이라든가 급진주의 조직한테 다 퍼뜨리고 그게 또 나중에 국가로 가고 예. 하는 식으로 전 세계로 딱 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가자지구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소스를 제공하고 일부는 이제 만들지만은 주변의 디아스포라 지역이라든가 협력하는 어떤 그런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가치 사슬에 있는 조직들과 연대해서 그거를 선택유처럼 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거를 인지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초반에 이제 조 교수님이 워하고 워페어가 다르다라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인지전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피 튀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펼쳐질 수가 있는데 중국이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대만 쪽에다 인지전을 펼친다 해서 많은 뭐 정치인들도 이미 친중화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아예 어떤 한 국가나 한 지역이 아니라 기업을 향해서 한 인지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나옵니까? 일단 중국 얘기를 빼놓으면 섭섭해요. 이 부분은 그 뇌를 씻는다. 세뇌, 네, 브레인워싱. 이거 네. 중국이 시작한 거고 사실 인지전, 심리전에서 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뇌전입니다. 이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넓은 범위의 심리전, 선전선동, 인지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짜뉴스 공격을 대만에 대해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대만발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대만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빼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대만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뉴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법, 제도, 관례 등을 무시한 행위를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과 같은 국가는 불법 위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X를 관련 지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 행위를 보고 서구 사회는 굉장히 놀랐고 인지전의 관점에서 중국의 위협을 다시 분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면은요, 중국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인지전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그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삼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거 보면 역시 이것도 워가 아니고 워페어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2003년도에 이제 인민해방군이 정치 공작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삼전을 뭐 이른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공식적으로 정치 공작에 사용하겠다 추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방법이라면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초에는 이제 중국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그 국제적인 영향력, 그다음에 뭐랄까 우호적 반응,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적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과 비군사작전이 분리돼 있을 때는 그냥 비군사작전의 측면에서 사용이 됐지만 지금에는 그냥 군사작전을 대체하는 개념 또는 군사작전과 같이 함께 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삼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정의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좀 위험하다. 되게 좀 치명적일 수 있다 하면서 미 국방부에서 삼전에 대한
이 그 정의를 내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론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론을 선동하고 영향을 주기 위해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을 위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여론전이라 하고요. 심리전은 적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동, 조작, 위협, 강압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법률전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제적 지지를 얻고 정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여 하며 적을 동요시키기 위한 국내외 법적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쉬운 걸로 여론전하고 심리전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법률전은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 한때 이제 중국 이제 인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땅을 많이 샀잖아요. 부동산. 제가 그죠? 고향이 제주도인데 예, 그때 미칠 뻔했어. 땅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땅값 나중에 너무 올라서.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쪽 연락책이 되거나 아,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 입장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땅을 이제 산 것을 강제로 뭐 이렇게 징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못 사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지. 부동산 중개업에 의해서 거래증이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이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의 그 취약점들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이제 획득하면서 그걸 나중에 아래에서 법적으로 올라올 할수 수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제주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 그다음에 이제 이 물류의 중심에 이제 한복판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인구가 많이 있고 어떤 그런 뭐랄까 맞아요. 영토가 많이 이제 그 자산이 많이 있다 하게 되면 네. 문제가 안 될 소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저 제주도가 고향인데 땅이 없어요. 없어요? 예, 다 와닿습니다. 진짜. 죽었네, 정말. 자, 인지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도 쓰여졌죠.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뉴욕 한복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트럼프가 도주하는 듯한 모습부터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사진은 다름 아닌 딥페이크 이미지였습니다. 맨눈으로는 진위를 알기 힘들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구현하는 딥페이크.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데요. 딥페이크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딥페이크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이 기존 영상에 유명인의 얼굴을 입혀 콘텐츠를 게재하고부터입니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성 영상이 배포되며 딥페이크가 전 세계의 화제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영상 속 오바마는 실제를 빼닮은 외모에 평소에 보였던 익숙한 몸짓을 보여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성 영상이 공개된 후 딥페이크가 정치적 선동, 선전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부각됐는데요. 사실 딥페이크는 부정적인 용도로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 실제와 가상의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개발된 딥페이크 AI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손상된 영상을 복원하고 보다 실감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순작용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합성된 콘텐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최근엔 이미지뿐 아니라 음성으로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I, Kamala Harris, senior Democrat candidate for president, because Joe Biden finally exposed the senility of the debate. Thanks, Joe.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와 흡사한 목소리. 실제 목소리라고 해도 믿을 법한데요. 한 인플루언서가 패러디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공유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고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챗봇 그록을 출시한 후 수많은 가짜 이미지가 퍼졌는데요.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딥페이크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딥페이크의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흑인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고자 직접 AI로 사진을 생성해 공유했습니다. 흑인들과 나란히 웃고 있는 트럼프. 실제 이 딥페이크 사진 밑에는 실제 사진으로 오인하고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며
합성된 콘텐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버클리대의 한 연구진은 실제 얼굴과 AI가 합성한 얼굴을 구별하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판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오히려 합성된 영상을 더 신뢰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며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시급한데요. 하루속히 적절한 규제와 표준 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인지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AI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속도가 붙은 느낌입니다. 발달하는 만큼 대응하는 기술. 아까 워터마크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얘기하실 때. 뭐 그런 기술들이 또 있습니까? 되게 쉬워요. 네. 딥페이크를 네. 뽑아내는 거 되게 쉬워요. 첫 근데 번째 그거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하는 게 되게 쉬운 네. 기술이 있다고. 어. 첫 번째는 뭐냐면 해당되는 어떤 조직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고를 반드시 사용하게 해라. 좌상단위든 우상단위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로고 안에 있는 픽셀에 우리가 안구어처럼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는 A라는 픽셀을 박아놓고 다음 날은 B라는 걸 놓고 다음 날은 C라는 걸 놔라 해놓고 약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작해서 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변하는 거를. 그거를 다 픽셀을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네. 영상이 조작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AI한테 챗 GPT한테 시켜서 그거 복사하라고 하면 안 돼요? 복사하더라도 우리가 약정한 게 뭐냐면 아. 1일부터 10일까지 각기 다른 약정된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를 그거를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할수 2월 없다? 8일 날 확인했는데 그게 2월 3일 날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근데 2월 8일 날 남보람 박사가 뭘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월 3일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다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연합 연습이라든가 전쟁 연습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상호 간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로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이제 거기서 했다 하게 되면은 전화를 하면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 메이드 인 뭐가 되기 때문에. 약속을 디테일하게 그렇죠. 좀 해야 예.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쉬운 부분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런 행정명령을 바이든 정부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물에 관련된 워터마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명령을 뭐 취하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지만은 이런 AI 기술에 의해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영상물 자체의 어떤 정교함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 자체의 어떤 시기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디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생산지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워터마크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큰 어떤 기술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미국에 개발 중이라고요. 이거 어렵잖아요. 알고리즘. 아나운서님도 어렵죠. 어렵죠. 지금 계속 뭐 AI 기술력, 인지전, 뭐 국방 고등 연구 계획, 제일 쉽게 알고리즘. 설명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이것을 대응해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딥페이크 영상의 허점을 AI로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K, 뭐 8K로 찍으면 얼굴의 혈색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이 혈관에 흐르는 혈류의 흐름까지 보인대요. 근데 딥페이크로 만들면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만드는 이득이 안 나는 거죠. 그것까지 따라잡으려면. 여기에서 인텔이 선도적인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딥페이크를 만들 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있어요. 마치 지문과 같이. 그리고 딥페이크를 AI를 시켜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술적인 실수들이 한두 가지씩 있다고요. 컬러를 100을 복제해낼 때 한 98까지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2개는 실수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고등 연구 계획국 다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딥페이크의 문제 중 하나가 지금 공개된 플랫폼 유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워터마크를 넣어서 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잖아요. AI로 그거를 똑같이 찾아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찾아내서 만들어내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없는 거예요. 아, 왠지 그 비용도 떨어질 것 같은데 나. 점점 앞으로? 떨어지지만 그때는 이제 그때 또 맞는 기술을 아이고. 발견해야겠죠. 끝이 없네. 구글 딥마인드가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네. 사실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뭐 맞아요. 남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김정은한테는 대남 공작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거의 역할을 확장해서 인지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펼치고 있는 인지전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최근에 한 두 가지 패턴이 좀 네. 있어요. 2022년 12월 26일 날 그 북한에 무인기 5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는 이제 그 강화도 지역으로 해서 기만 기동을 하고 한 서울 대가 다 이제 찍고 갔다고. 예, 서울의 중심부로 한강을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거 나가고 나서 이제 책임론이 막 우리나라에서 안에서 이제 발생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인 국민과 정부와 군의 어떤 신뢰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쟁화가 됐을 때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5대 아닌데 12대 보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더 공포스럽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처럼 실제 도발과 비물리적인 영역에서의 가짜 뉴스를 조합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보게 되면 중반부터 이제 본격화된 오물풍선이 있잖아요. 네. 오물풍선 할 때 뭐하고 같이 했죠? GPS 재밍을 했잖아요. GPS 재밍을 하다 보니까 항공기에 문제가 있고 어선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어떤 편익, 이런 복지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오물풍선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죠? 야, 군은 뭐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안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로 영역이 다른 위협을 섞어서 인지적인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불만과 그런 것들을 신뢰 약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발과 비물리적인 어떤 수단인 가짜 뉴스를 통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서로 다른 다영역에 있는 것들을 섞어오면서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와 그다음에 군과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이간질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간질을 표현하셨는데 이게 좀 시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계속 들어오죠. 막 자극적인 뉴스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론의 핵심을 알면서 그 핵심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인지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 걱정이 드는 게 북한이 가뜩이나 대남 공작 기관의 역할이 큰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했잖아요. 네. 여기 혹시 이런 영역도 파병을 했을까? 북한은 원래 오래전부터 선전전, 뭐 여론전 많이 해왔고요.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오히려 방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도발과 비군사적인 그 어떤 인지전을 서로 결합을 해서 최고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옛날에 비하면 선전, 선동전, 여론전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잦아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반대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군사 능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처럼. 북한이 사이버 요원을 보내서 러시아의 전투 경험을 참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워오려고 하는 실제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먼저 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도 안 잡고 가능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막 대처하려고 토론을 하고 예산을 쏟고 인력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가 이번에 아주 짭짤하게 이득을 본 게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 언론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거의 실시간대에 경쟁적으로 받아쓰고 그게 인터넷으로 퍼지고 국민 여론이 흔들리는 건 봤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희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어. 이거 위에 나와서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한국으로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만약에 참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무슨 중앙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장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두 사람을 찝어서 협박하는 방식을 만약에 북한이 배운다면 우리로서는 더 곤란해질 수 있고 이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인지전으로 대응한다면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가 이제 인지전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좀 전문 조직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합참 전략본부 산하의 다영역 작전부를 신설한다는 어떤 골자의 직제 개편안을 입법 요구했어요. 여기에서 기존 작전본부 산하의 심리전, 정보 사이버 작전 담당 조직이 다영역 작전부 산하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심리전과 정보
사이버 작전 담당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최초에 설명한 것처럼 인지전과 정보심리전과 뭐 선전선동은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국제사회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지전은요 명확해요. 콘텐츠를 백색만 사용해요. 백색 팩트만 사용한다. 그죠? 근데 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막 해요. 정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통제해버려요. 그다음에 그 대상은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지전의 대상은 자국민, 그다음에 적국,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쓸 때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오픈되어 있는 채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정보심리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백색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레이, 회색도 사용할 수 있고요. 거짓말이 이제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 인지전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사이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인지전의 대상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하면 안 돼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널도 우리한테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알고 이거를 실설을 한 것인지 저는 의문사항이 가고요. 그다음에 또 국방부 관계자가 전장 영역이 확장되고 인지적 차원의 작전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단역작전부는 군사적 비군사적 수련 성능 하이브리드전 담당 조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투를 목도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인지전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축적이 되고 그걸 빅데이터를 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지전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걸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고 네네.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역사라는 건요. 팩트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역사는 팩트가 아니고요. 그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북한이나 그걸 동조하는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태까지 인지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심리전이라든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인지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공작에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전쟁 양상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론이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자, 북한 말씀을 들을수록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뭐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연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될 거고 마음이 더 급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하나만 고쳐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해요. 인지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뭐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리한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누가 나와가지고 북한의 지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다. 그럼 북한으로 그게 투사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북한은 뭐 부부장이다, 뭐 무슨 아나운서다 해서 한마디만 하면 인터넷으로 쫙 퍼집니다. 우리가 불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지전 수단.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뭔가 북한 공산당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탈북자들이 나와서 그렇죠. 예. 자유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비판을 하게 두는 거예요. 찬양만 하게 두지 말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습, 막 럭셔리하게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에서 봤을 때는 처음엔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저들 동무들 지금 남한 갔더니 남한이 싫구만 기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체제를 비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방법이 제가 필요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교리, 조직, 인력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고 제도가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 없이 지금 논문 발표만 하고 시스템 바꿔갖고 겸직으로 너 이것도 담당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제대로 하려면 ABC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이냐 인지전을 예. 아니면
미군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교본 번역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쫓아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결정하고 인지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합참이 나서야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바닥부터 다져나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아니, 시급한 과제 하나만 꼽아달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꼽으셨어요. 조 교수님은.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직 편성 측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인지전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여태까지 저희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군사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참에서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다고 한다면 그럼 저도 군 출신이지만은 제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포맷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각 분야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들어와야지만 그 안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바로바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인지전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역정부 대응센터를 국가적 차원에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군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가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합참에 있는 그 조직은 국가적 차원에 있는 그 조직의 군사 분야, 안보 분야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이렇게 연결해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사회를 이제 동떨어진 상태에서 군사 작전으로만 한정해 하긴다면 영향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지전의 핵심 뭐라겠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안 되면 인지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지전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기구 설립과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